안녕하세요. 헤마톨로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4시간에 걸쳐서 응고장애 질환들을 다룰 거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출혈 질환의 접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우선 지혈과 혈액 응고의 기전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출혈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혈을 위해서는요, 우리 몸에는 혈소판과 응고인자, coagulation factor가 있다. 이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혈소판과 응고인자는 과연 지혈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볼 것은 1차 지혈, primary hemostasis입니다. primary hemostasis는요, 혈관에 손상이 생겼을 때 거기서 제일 먼저 혈소판부터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출혈을 빨리 막아주기 위한 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primary hemostasis는 혈소판 기능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혈소판들이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일단은 그 상처를 약하지만 그 platelet clot으로 빨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imary hemostasis가 잘 되면은 일단 피는 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rimary 이거는 이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피가 잘 멎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바로 bleeding time입니다. 그래서 요 bleeding time이라는 검사는 primary hemostatis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 보시면은 많은 설명들이 써 있는데 요거 말고 조금 더 보기 쉬운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인데요. 여기 순서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요거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우리 혈관은 안쪽이 매끄러운 혈관 내피세포, vascular endothelial cell로 쫙 덮여 있죠. 그런데 요 엔도셀리움은 이제 이름은 엔도셀리움이지만은 사실 이제 상피세포잖아요. 에피셀리움이잖아요. 그래서 요 상피이기 때문에 그 밑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엔도셀리움들이 혈관을 이렇게 혈관을 이제 안쪽을 이렇게 라이닝하고 있는데 그 바깥쪽에는 튼튼한 vascular basement membrane이 있다는 거. 근데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은요, 주 성분이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요 그 엔도셀리움하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딱 요 사이에 있는 콜라겐들을 우리가 엔도셀리움 밑에 있던 콜라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거를 subendothelial 콜라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엔도셀리움들이 손상이 된다? 그러면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노출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subendothelial 콜라겐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요때 주변에 있던 엔도셀리움들이 그 본 윌리브랜드 팩터 VWF라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요. 그러면 이 본 윌리브랜드 팩터는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subendothelial 콜라겐에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트릿들이 이 GP1B라는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VWF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 드리면은 요 본 윌리브랜드 팩터를 사이에 4개로 두고 이 플레이트릿들이 subendothelial 콜라겐들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 플레이트릿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플레이트릿들을 불러 모아야 지혈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ADP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ATP, ADP 할 때 그 ADP 맞아요. 요거를 다른 말로 P2Y12 리셉터라고 해요. 하여간 요 리셉터에 결합을 하면요. 플레이트릿이 이번에는 세포 안에 가지고 있던 GP2B3A라는 단백질을 세포 안쪽에서 밖으로 꺼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다른 플레이트릿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GP2B3A를 표면에 표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파이브리노젠을 매개로 해가지고 요 두 개의 플레이틀릿이 서로 달라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플레이틀릿이 GP2B3A를 이용해서 파이브리노젠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결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플레이틀릿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잔뜩 엉겨 붙으면은 피가 완전히 멎을 때까지 요 과정을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커다란 플레이틀릿 클럿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반응들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물질이 바로 트롬복세인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이 트롬복세인은요, 프로스타글란딘, 루코트리엔 이런 물질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전구체인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합성이 되는데요. 아스피린이 바로 이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사용하면은 요 트롬복세인이 잘 생성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요 플레이틀릿이 잘 클럿을 형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티플레이틀릿 하면은 아스피린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억제할 수 있는 약들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방금 말씀드린 아스피린은요, 트롬복세인의 생성을 막아가지고 다른 플레이틀릿의 활성화를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플레이틀릿에 의한 스롬보스가 잘 생성이 될 수가 없겠네요. 비슷한 약으로 ADP 리셉터 또는 P2Y12 리셉터를 억제하는 약이 있어요. 요거를 막으면은 요건 이제 GP2B3A의 익스프레션을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틀릿이 이제 서로 이렇게 붙잡으려면은 GP2B3A라는 거를 표면에 표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표면에 표시하는 거를 막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약으로는 클로피도그렐, 프라수그렐, 티클로피딘 이런 약이 있고 요건 이제 플레이틀릿 간의 결합을 간접적으로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GP2B3A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약물도 있어요. 앱시지맙, 앱드피바타이드, 그다음에 티로피반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파이브리노젠을 매개로 한 플레이틀릿 간의 결합이 있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지혈, 프라이머리 히모스테이시스를 마친 걸로 다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그렇게 해도 피가 멎기는 해요. 그래서 블리딩 자체는 스탑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만들어진 클럿이 비교적 약해가지고 이게 물리적 충격을 받거나 하면 다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응고인자, 코아뷸레이션 팩터를 이용해가지고 단단한 클럿을 덧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2차 지혈, secondary hemostatis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코아뷸레이션 팩터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림을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뭐 extrinsic pathway가 어쩌고, intrinsic pathway가 어쩌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여기 있는 팩터가 뭐 한 열 몇 개 되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그 secondary coagulation은요, 결국 secondary hemostasis는 결국 목적이 이제 이 파이브린 클럿을 만들어 가지고 출혈이 생긴 부분을 단단하게 틀어 막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브리노젠을 파이브린으로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고 이 파이브리노젠이 팩터 1번 그다음에 이제 이게 파이브린으로 변하면은 활성화되었다 해가지고 팩터 1A 이제 액티베이티드라고 해가지고 A를 뒤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활성화하는 게 최종 목적이고 이걸 해주는 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스롬빈이라고 하는 놈이고요. 이게 아무 때나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트롬빈, 그러니까 팩터 2번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스롬빈이 돼가지고 파이브리노젠을 파이브린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트롬빈을 활성화시키는 게 또 있어요. 바로 팩터 10번입니다. 그래서 팩터 10번을 팩터 10A로 활성화시키면은 요 10A가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바꾸고 그럼 트롬빈이 5하이드로젠을 5번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팩터 10번부터 1번까지 이제 10번, 2번, 1번 요거를 이제 common pathway다.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제 combined pathway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10번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extrinsic pathway, intrinsic pathway 두 가지입니다. 네, 뭐가 extrinsic이고 뭐가 intrinsic이고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이 물론 이렇게 붙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실 필요 절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분류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extrinsic pathway는 필요한 팩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7번 1개. 그래서 이 7번이 활성화가 되면은 요 7번이 10번을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에 intrinsic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8번부터 10인 거지. 이제 8, 9, 10, 11, 12 이렇게 5개죠. 근데 여기 10번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빼고 8, 9, 11, 12 이렇게 4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뭐 순서대로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extrinsic에 7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intrinsic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warfarin이라고 하는 약물이죠. 그래서 warfari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팩터 2번, 7번, 9번, 10번 네 가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접 억제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요 2번, 7번, 9번, 10번이 쓸모 있는 형태로 바뀌려면은 이제 요렇게 돼야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액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카르복실레이션이 필요한데 요 카르복실레이션을 할 때 바이타민 K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바이타민 K가 이렇게 소모가 되는데 요거를 다시 쓸모 있는 형태로 재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 재생을 해주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에폭사이드 리덕테이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억제하는 약이 바로 warfari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warfarin을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warfarin을 쓰면은 결국은 2번, 7번, 9번, 10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oagulation pathway를 억제할 수 있는 약도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헤파린입니다. 헤파린은 일종의 polysaccharide, 다당류인데요. 이제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thrombin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몸에 온통 이제 blood clot이 쫙 생겨버릴 거니까 그거를 너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은 antithrombin 3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안티스롬빈이 제 기능을 하려면은 요 헤파린이 반드시 필요해요. 안티스롬빈과 헤파린이 결합을 해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파린은 이제 이 안티스롬빈과 결합을 해가지고 스롬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스롬빈만 억제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2번 그 다음에 9번부터 10번 12번까지 이렇게 억제를 합니다. 9, 10, 11, 12도 억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헤파린은 우리 몸에는 아주 분자량이 큰 이제 그러니까 전혀 fractionation 그러니까 이제 분자량에 따라 가지고 나눠 놓지 않은 unfractionated 헤파린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분자량을 작은 것들만 모아놓은 low molecular weight 헤파린 이걸 이제 상품명이 에녹사파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이 아주 작은 것들만 모아놓은 정확히 말해 이거는 이제 분자량이 아주 작은 것들로 이제 우리가 합성을 한 거죠. 그런 폰다파리녹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unfractionated heparin UFH가 LMWH 폰다파리녹스 쪽으로 이제 분자량이 점점 작은 걸로 갈수록 나머지는 억제를 잘 못하고요. 이 팩터 10번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다 억제하는 거는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그 한 가지만 콕 집어가지고 억제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트롬보시스는 막을 수 있으면서 출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헤파린을 쓰면 이제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헤파린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HIT라고 해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이 UFH는 출혈 부작용 아니면 HIT 부작용이 있는데 LMWH나 폰다파리독스는 이제 팩터 10번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져서 출혈 부작용도 없고 그 다음에 헤파린 인듀스 스롬보사이토페니아 부작용도 현저히 적다. 그래서 이 헤파린은 사용을 하고 나면은 그 코아굴레이션 패널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굳이 그렇게 팔로우업을 자주 안 해줘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보면은 요 LMWH랑 폰다파리독스가 굉장히 좋은 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단점도 있어요. 그냥 unfractionated 헤파린은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쓸 수가 있습니다. CKD 환자한테도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LMWH나 폰다파리독스는 CKD 환자한테는 용량을 확 줄이든지 아니면은 아예 안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만 억제하는 약도 있는데 반대로 또 이제 스롬빈, 그러니까 팩터 2번만 억제할 수 있는 약도 있어요. 이런 거를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비발리루딘, 아르가트로반, 다비가트란 이런 게 있는데요. 요 약들 중에서는 요 다비가트란 하나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다비가트란은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atrial fibrillation에 쓸 수 있는 약이다. 요게 좀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요 헤파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고 다당류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소화가 되고요. 반드시 이제 인젝션을 해줘야 되는 약인데 먹을 수 있는 안티코아귤런트가 있죠. 그 대표격이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조금 전에 설명드린 워파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예전에도 자세하게 또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폰다파리독스가 되면은 XA만 억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약으로 개발을 한 게 바로 Direct Oral Anticoagulant, 도악이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노악이라고도 부르는 그 약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약이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대표적으로 이런 약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DVT나 아니면은 Pulmonary Embolism 있을 때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Atrial Fibrillation이 있을 때도 쓸 수 있는 약이고 역시 이제 경구 제재고 블리딩 리스크가 적어서 랩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은 게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들은 CKD 환자에서는 용량을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러드 클럿들이 엉뚱하게 생기는 것들도 방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블러드 클럿이 우리 몸에서 일단 생겨가지고 지혈이 충분하게 됐으면은 나중에는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인자들도 우리 몸에 갖춰져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프로스타글란딘 I2, 다른 말로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스타글란딘 하면은 뭐 염증 일으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스타사이클린은 기능이 조금 달라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플레이틀렛 결합을 조금 더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타사이클린은 이제 그 지나친 트롬보시스를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안티스롬빈 요거는 이제 헤파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팩터 2번, 9번, 10번, 11번, 12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안티트롬빈 디피션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제가 한번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 네프로틱 신드롬이 있으면은 요 안티스롬빈이 디피션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컨제니탈하게 되는 거는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이제 하여간 이 안티스롬빈이 없으면은 우리 몸에 블러드 코아귤레이션이 됐을 때 그걸 막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하이퍼 코아귤러빌리티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큰 정맥들의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안티스롬빈 디피션시가 바로 그 네프로틱 신드롬이 있을 때 리널 베인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헤파린이 안티스롬빈이 기능하는 데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프로틴 C, 프로틴 S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각각 이제 이게 둘 다가 아마 팩터 5번, 8번 이런 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롬보시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 티슈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 TPA라는 게 있어요.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요 TPA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엔도셀리움에서 분비를 해주는 물질인데요. 요게 이제 플라스미노젠이라고 하는 효소를 플라스민으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럼 다시 플라스민은 파이브린을 잘게 쪼개서 혈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DVT나 아니면은 퍼머널리 엠볼리즘이 있을 때, 아니면 스트로크가 있을 때 혈전을 빨리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요 TPA를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 TPA를 주면은 이제 플라스미노젠이라고 하는 거를 플라스민으로 활성화를 해가지고 혈선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출혈성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을지 다 보도록 합시다. 뭐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히 배우도록 하고, 여기 크게 분류를 하면은 혈소판이 숫자가 떨어져가지고 1차 지혈이 잘 안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코아귤레이션 팩터들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2차 지혈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제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혈소판이 떨어지거나 숫자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혈소판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차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면요, 그때는 출혈이 주로 피부 겉부분 이런 데 잘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 점막, 코, 위장관, 비뇨기계 이런 데 이제 점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이제 피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출혈의 양상은 이렇게 페테키에 점상 출혈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코아귤레이션 팩터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2차 지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때는 겉부분보다는 깊은 곳에 출혈이 잘 생겨요. 예를 들어서 관절에 피가 나가지고 피가 이렇게 고여버리는 헤마토시스, 이거 관절강내 출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은 근육 안, 아니면은 후복막강, 레트로페리토니얼 헤머리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조그만 이렇게 점상 출혈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한번 출혈이 생기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히마토마의 형태로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출혈 질환이 의심될 때는 할 수 있는 검사가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소판 수 측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로트롬빈 타임, PT. 세 번째,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마지막으로 Bleeding Time, BT. 이렇게 4가지를 봅니다. 각각의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혈소판 수, 그 다음에 bleeding time, 출혈 시간이라고 하죠. 요거는 혈소판의 숫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혈소판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검사예요. 그래서 혈소판 수가 너무 떨어졌든지 아니면은 이제 혈소판 숫자는 멀쩡한데 혈소판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요 bleeding time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상처를 낸 다음에 또 귓볼에다 이제 바늘 이렇게 콕 찌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피가 흐르지 않고, 피가 이제 그럼 흘러나오겠죠. 근데 그게 흘러나오지 않고 멎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를 보는 시험이 이제 이 BT거든요. 정상적으로는 늦어도 6분 내로는 피가 멎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오래 걸린다? 한 10분 그렇게 걸린다? 그러면은 요 1차 지혈, 프라이머리 히모스테이시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PT, APTT는요, 코아귤레이션 팩터, 2차성 지혈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중에서 PT는 extrinsic pathway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데, 아까 이제 extrinsic pathway는 필요한 게 팩터 7번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PT는 팩터 7번이 상태가 멀쩡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간 기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이제 와르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프롬프트로밋 타임이 길어지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PT 일롱게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 PT는 이렇게 직접 보기보다는 INR이라고 하는 수치로 변환을 해서 보는 걸 좀 더 흔하게 하죠. 그래서 요 INR은 정상 수치는 1.1 미만이 정상이고 만약에 와파린을 복용 중이다? 그렇다면 테라페틱 레인지를 이제 INR 2에서 3 사이로 맞추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요 APTT 요거는 intrinsic pathway에 이상이 있으면은 길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주로 헤파린을 사용했을 때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트롬빗 타임, 뭐 TT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 랩들이 잘못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틀릿이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블리딩 타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은 플레이틀릿이 떨어질 만한 원인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데 이제 헤마톨로지 영역에서는 ITP, TTP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플레이틀릿 기능은 숫자는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블리딩 타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플레이틀렛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플레이틀렛의 기능 장애로 이제 본 윌리브랜드 팩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본 윌리브랜드 디지즈 이런 게 있고요. 뭐 요거 말고도 이제 베르나드 슐리엘 디지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USMLE 스텝 1에만 나오는 거니까 절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VWD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틀릿은 완전 정상인데 PT, APTT만 늘어나는 경우 그럼 이제 코아귤레이션 팩터만 소모가 된 거죠? 그거는 뭐죠? 뭐 약을 먹는다는 경우인지 이제 뭐 그런 게 대표적이고요. 플레이틀릿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PT, APTT도 길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B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본 검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우선 혈소판의 숫자가 떨어졌다. 그럼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peripheral blood smear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종 이렇게 혈소판이 뭉쳐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 덩어리로 세버리니까 이게 플레이틀릿 카운트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사실 요거는 완전 정상인데 그 혈액 응고를 방지할 때 이제 EDTA라는 물질을 넣거든요. 요것 때문에 이제 플레이틀릿이 이렇게 뭉쳐버린 거니까 그냥 잘못 센 거죠. 숫자를 잘못 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pseudo thrombocytopenia라고 하고요. 만약에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이상하게 많이 떨어져 있다. 근데 환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멀쩡해 보인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pseudo thrombocytopenia를 룰아웃하기 위해서 PBS를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만약에 플레이틀릿만 떨어진 게 아니라 헤모글로빈이나 아니면 WBC도 떨어지는 등 판사이토페니아가 있다. 이럴 때는 아플라스틱 아네미아라든지 아니면은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가 의심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골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헤파린을 사용을 하면은 혈소판 숫자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플레이틀릿 안티바디 여기 안티헤파린 PF4 안티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안티플레이틀릿 안티바디 이게 이제 헤파린이 있을 때 생기는 안티플레이틀릿 안티바디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게 되고 있고 요거까지는 사실 국시 수준에서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의 숫자는 멀쩡한데 그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혈소판의 기능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글란즈만 스롬바스테니아, 베르나드 슐리엘 디지즈, 그다음에 본 윌리브랜드 디지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 중에서는 요 VWD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VWD를 확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리스토세틴 어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PT, APTT의 일롱게이션이 있다. 그럼 그때 하는 검사로는 믹싱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의 혈액하고 그 다음에 fresh frozen plasma를 섞은 다음에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fresh frozen plasma에는 coagulation factor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급을 한 다음에 혈액이 잘 굳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혈액을 섞고 난 다음에 PT, APTT가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응고인자가 소모가 돼가지고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혈액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 그러면은 항체가 되지 않으면 이니비터가 생겼다. 이러면 당연히 FFP를 줘봤자 정상이 안 되겠죠.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안티포스폴리피드 신드롬입니다. APS라고 하죠. 요거는 이 coagulation factor 같은 것에 대한 안티바디가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FFP를 섞어줘도 PT, APTT가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PT랑 APTT가 다 길어졌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릿 카운트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 의심해야 되는 게 DIC라고 그랬죠. 그때 할 수 있는 검사가 파이브리노젠을 직접 검사하는 겁니다. 파이브리노젠이 정상 레벨에 있는지 아니면 소모가 돼가지고 떨어졌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브리노젠이 많이 소모가 됐다. 이제 파이브리노젠이 파이브린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동시에 그게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디그레이션, 파괴하려는 기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브린을 분해한 FDP, 파이브린 디그레이션 프로덕트 이런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FDP가 더 분해되면 이제 디다이머가 생기는 거고 디다이머라는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물질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리노젠이 소모가 되면서 FDP와 디다이머가 올라가는 질환. 대표적으로 DIC가 있습니다. 그래서 DIC가 의심되면은 이런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출혈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게 좀 정신없었죠? 근데 이것들을 알고 계셔야 다음 시간부터 다룰 출혈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응고의 기전, 그리고 응고 정예를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 이런 것들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혈소판 장애부터 할 텐데, 이제 그때 오늘 이용한 내용, 오늘 배운 것들을 응용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혈소판 장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